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후였죠. 검찰 조사, 오전에 통보는 된 거죠. 그리고 그 추후 입장이 나온 건 오후인데 이를 묶어서 좀 설명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오는 21일 받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좀 나왔는데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특검도 있었고 특수본도 있었고 이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과는 좀 상이했습니다.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좀 일단 살펴볼 텐데 그간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이 조사에 관련한 발언을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시고 출석 요구나 이런 게 잘 있을 텐데 없습니다. 특검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거는 이제 성실히 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숨 좀 돌릴 시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정말 충격을 안고 또 이렇게 사저까지 들어오셨는데 제대로 숨도 돌리기 전에 검찰 나와라, 조사받자 하는 거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참 힘들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분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뭘 어디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숨 좀 돌리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 보고.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함에 있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외풍이나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여론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묶어서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대응 태도가 언론지상에서 많이 나오는 바는 이제 로우키, 낮은 자세로 일단 전략을 바꿨다. 전략이란 표현이 사실 맞는지도 조금 의문스럽지만 대응을 좀 그렇게 바꿨다로 정정을 하죠. 그렇게 바뀌었는데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자연인 신분이고 불소추 특권도 없어지고 또 여론도 아무래도 탄핵이 이렇게 결정된 다음에는 조금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커졌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검찰하고 좀 부딪히는 모양새가 되면은 앞으로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 모든 조사에 임하되 최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겸손한 자세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아무튼 헌재에서 그것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자연인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메시지를 내놓는지 기다리고 있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태도에 따라서 또 여론이 향방에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예민한 시기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세를 낮추고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구속 수사의 위험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 피해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구속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낮은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전에 헌재 때보다는. 또 하나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 필요했던 그 입증의 정도보다도 형사사건에서 특히 뇌물죄 관련해가지고는 더 높은 증명력과 더 순수한 증거 능력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하고 지금 이 형사사건하고는 입증이라는 방법에서는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피의자로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어하는데 헌재보다 외려 형사사건이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아주 굵직한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출은 안 하지만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아마 형사사건에 그 변호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변호인단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그마한 격까지 KD 코퍼레이션이니 이런 것들을 치워내고 뇌물죄 부분만 봤을 때는 그런 자신감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듭니다. 때문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이전하고는 가장 큰 변화가 있죠. 이전에는 비록 탄핵은 됐습니다만은 대통령 신분이었잖아요. 그죠? 대통령 신분. 지금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어할 수 있는 기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전보다는 다른 좀 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가는데 근본적인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여론의 역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재 앞에서 준엄하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그 결정 때 결정문에서 왜 약속도 안 지키느냐, 대통령으로서 헌법 소유에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준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여론의 역풍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구속 여부. 만약에 여기서도 우리 또 봐서 안 나갈 수도 있어. 이러면 검찰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검찰이 민간인입니다. 구속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구속이 만약에 체포영장도 거부하면은 저는 아마 강제 구인도 좀 불가피해 보여요. 이런 수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검찰의 순순히 응하면서 시키는 대로 충분히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국민이라고 보셨죠? 우리는 제대로 조사를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검찰한테는 제발 구속만큼은 명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저도 앞서 이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남아있는 힘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지지해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대통령, 현직 대통령 신분도 아니고 법률상으로도 뭐 소추권도 없어, 불체포특권도 없고 그 형사소추도 이제 당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는데 박 대통령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여론밖에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가 있었을 때에는 업무정지 상태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막강한 어떤 잠재된 힘이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힘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박 대통령이 민감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다만 저는 박 대통령이 틀림없이 나올 거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나와봐야 나오는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손범규 변호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가겠다 그 날짜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어요. 과연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뭘까?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소환 날짜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국민적인 아마 역풍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생긴다고 감안을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좀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피해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떤 뭐 아프다든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거밖에는 합당한 이유는 없는데 또 다른 뭐 이유를 댄다라고 변명을 댄다라고 하면은 뭐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강제 구인을 한다든가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저 자택을 갔을 때 앞에 지금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뭐 아주 극렬한 지지자들이. 그러면 물리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몰라도 여론 입장에서는 정말 부정적이 되는 거죠. 저는 글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뭐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들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정말 구속을 앞당기는 자충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21일 날 정말 뭐 편찮으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대통령 측의 태도가 바뀐 것은 구속 여부와 그리고 이제 여론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로 점철이 되는데 정리가 되는데 결국 여론은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이후에 이 검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어떤 메시지를 발표 또는 어디를 가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구속 여부는 뭐 법조인이 계시니까 따로 떼서 이 부분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질문을 드리죠. 불구속 수사할 명분이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지금 이제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의 위험, 도주 우려의 위험, 그다음에 중대한 범죄일 때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어요. 이전에 지금 나온 거 봐서는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문서 파쇄기가 뭐 26대가 사지고 뭐 이런 물론 지금은 청와대에 안 계시지만 그런 우려는 있는데 도주 우려는 없죠. 누구나 다 아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중대한 범죄 위반이 맞죠. 지금 혐의 받는 게 피의 사실 자체가 뇌물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불구속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구속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전직 대통령인데 뭐 아무리 파면당한 대통령이라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격이 있는데 예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야말로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뭐 내란죄 막 이런 거였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군형법까지도 나왔었고 그러면 수의를 입은 옷을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그 정도는 되느냐 뭐 이런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오로지 법리적인 것만 따진다면 구속을 면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처한 환경이 참 안 좋습니다. 우리가 국내 정치에 너무 몰두해서 뭐 이 사안만 보면 안 되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너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뭐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 이럴 때 지금 이 탄핵 문제로 국론이 이렇게 분열돼 있다가 지금 대통령 선거도 2달 남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는 수사대로 하지만은 국민의 이런 양분된다는 게 뭐 정확히 뭐 프로포션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반대 찬성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빚다가 이제 조금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수그러들고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규명할 건 규명하면서 여론의 어떤 통합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가 여론에 또 역풍을 맞고 민심이 더 쪼개져 가지고 물리적인 충돌이 나고 이런 상태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항상 사법적인 판단 플러스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치적인 판단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조건 법대로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법률적으로는 이유가 없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네. 정치적으로는 앞서 뭐 전제를 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과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보통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죠? 민간인 신분이죠. 그게 핵심이죠. 민간인 신분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다 돼 있죠? 다 민간인들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전직 장관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다른 종범이든 공범이든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특검에 가면은 주범이에요. 주범이 구속을 피한다? 엄청난 특혜가 아니고 생각할 수 없는데 뭐죠. 또 더더욱이 증거와 관련돼서 은폐가 아니라 검찰의 또는 특검의 수사까지도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성복하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있는 것이죠. 또 거기다가 박 대통령의 죄는 13가지입니다. 제일 많아요, 제일. 거기에는 뇌물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따지면 정치적으로 빼고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구속사유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왜 구속되어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구속을 안 할, 불구속을 할 그 법리적인 명분은 전혀 없다. 구속해야 된다 얘기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군요. 네. 아이고,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린다면. 넘기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정리를 한 거고. 저도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이 불신을 당했던 이유, 특히 이런 대형 스캔들이나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들이 불신을 받았고 사법 불신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국민들한테는 우리 사회 특권층은 항상 법망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는 인식들이 만들어졌고 우리 사회가 법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박 전 대통령 물론 파면된 신분이긴 하지만 소환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심한 부분에까지 배려해야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속을 하느냐 불구속을 하느냐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또 한 번 정치권이 불신을 당하거나 또 사법 불신이 또 한 번 생기는 또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조사 전에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또는 어떤 행보를 내놓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저는 2가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포털 안에 서면은 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을 겁니다. 포토라인에서요? 네, 그렇죠. 그게 서야 되죠. 그게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좀 준비도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는 걸로. 준비는 돼 있습니다. 서서 다른 말 많이 하지 않고 지금 탄핵이 이제 됐잖아요. 국민 여러분에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전 대통령들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끝. 저는 그 정도 예상합니다. 말은 절대로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최순실이라고 그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 예상합니다. 전에 어디를 뭐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현충원을 참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좀 무성한데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마음이라서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현충원에 가겠죠, 그죠? 검찰 조사 앞두고 뭐 아버지 은냐한테 인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 만나서 좀 법률적인 조언도 구하겠습니다만 네. 그거는 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현충원을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저는 구속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갑니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로 읽힐 수 있거든요. 거죠. 지지층한테. 그래서 안 간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불필요한 메시지를 던질 이유가 없다. 네. 오히려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 오히려 박 전 대통령한테도 좋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현충원 가는 게 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크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과거에 불행한 가족사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아무리 부모님 생각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그 정도 이상 뭐 확대 해석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튼 헌재에서는 파면 결정을 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통해서 뇌물죄 부분부터 직권남용 강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죄형 법정주의에서 그냥 검찰에 기소한 공소장 혐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죄인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일단 파면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 이야기가 필요가 없겠죠. 일단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제 법정에서 앞으로 착실하게 모든 공방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임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또 제가 벌을 받겠다. 이 정도 메시지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예. 그 옅은 미소 정도 아니면은 그런 표정만 보이고 저는 들어가실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예. 측면에서 해석하면은요.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안 할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최순실 씨가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검찰 포토라인에 딱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토라인이 와르륵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바탕 소동이 일고 예. 신발 막 벗겨지고 들어가고 예. 국민께 뭐 그 죄송하다는 메시지 같은 거 뭐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 자체를 보면서 국민들이 그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이제 한 번 보는 게 낫다. 네. 이제 이런 말처럼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제 실체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강렬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딱 서는 그 장면이 국민들한테는 뭐 파면된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로 머릿속에 각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뭐 특별한 점은 좀 없는지. 왜냐하면 또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우성 비서관, 최순실 씨와의 뭐 대질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수사 방식부터 일단 좀 차근차근 살펴보죠. 네. 일단은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식의 뭐 프로토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전에는 대검 중수부에서 이 역할을 했는데 지금 중수부가 사라져 놓으니까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전례를 따르겠다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에요. 전례라고 하면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와서 직접 뭐 영접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굉장히 의미하는 거 많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는 예우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상 녹화실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영상 녹화가 이전에 왜 그 대통령의 파면되기 전에는 그 녹음 가지고 서로 그 밀당을 하다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사가. 그때는 참고인 신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하겠습니다. 조사합니다. 하고 조사를 하면 돼요. 뭐 동의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녹화실에서 진행이 될 거고 뭐 한 27기 정도 되는 그 검사랑 뭐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검찰에서도. 근데 저기에는 조금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혐의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뭐 밤을 새서 그러니까 뭐 두세 번씩 소환이 하지를 않겠다고 하니까 밤을 새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대질 신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이게 다른 수사라고 한다면 지금 최순실 대통령 안종범 최순실 대통령, 정호성,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 사람이 같이 대질이 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라도 대질이 되거나 해서 대질 신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아래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최순실하고는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하튼 다 보좌하던 사람들이라 대질이 이루어졌을 때 원활한 조사가 될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압박들도 크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전에 공범들이 했던 조서를 대조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아마 대지를 준비했었다는 얘기도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이미 진술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달라지면은 그때 대지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아마 대질 신문까지 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냥 이전에 다른 공범들이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서 대조해가는 정도, 그 정도의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형사재판은 진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영아 변호인이 이제 참여를 할 거라고 하는데 검찰에서의 진술에서는 변호사가 옆에서 끼어들 일이 크게 없어요.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진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전에서 정규제 TV라든가 1년에 보였던 그 반응에 내용의 답변에서 저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럴 때도 대질 신문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필요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의 그 심리적인 좀 이 대등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변호사지만 하여간 중앙지검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질 조사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는 가벼운 것도 있고 또는 무거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대통령을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신다라는 거는 정치적인 예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수장이 나와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것까지 특혜를 왜 주냐라고 아니, 정말 그런 질문이 아니라 평가인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이제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좀 풀어주는 거죠. 마음을 편하게 풀어준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리고 아무리 파면당한 대통령이라도 그런 예우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대질 자체가 조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고려해봐야 할 대상이라든지 또는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나요? 대질 신문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거부하고 출석을 안 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무피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정호성 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그 대통령하고 나란히 앉혀놓고 대질을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이전에 말했던 그 조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렇다 그러면은 대질하는 의미가 크게 없지 않느냐. 보통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할 때는 정말 막대거리하고 싸우게도 내버려 두거든요. 말싸움하는 것까지도. 그럴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봐서는 저는 글쎄 원칙상으로 하면 대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실효성이 있느냐의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과연 대질 조사를 하면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지 과거에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제 많은 업무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통령 지시에 그냥 순응한다는 차원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까 롯데 케이스나 몇 번 케이스에 제가 대통령한테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건의드렸던 것과 같은 일들을 더 많이 좀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시면은 이거 빨리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단순히 그냥 전 반복적으로 했던 측면은 있었습니다. 정호선 증인이나 안종범 증인 두 분 다 공소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시인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고 본인은 큰 틀에서 범위가 없었다,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변명을 했고 일단은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대질에 대해서 왜 따져보냐면 이 관련자들이 대통령을 다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측 본인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니까 글쎄요. 저도 좀 마음이 아파요. 이 대목은 참 어떻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의 의견인데
그 아무리 대통령이 민간인 신문으로 탄핵됐다고 하더라도 그 참모들이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님께서는 2014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기억을 못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그런 얘기 했구나 인정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네요. 이러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실효성이 있을까?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기억이 안 날 거래요. 많은 부분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 가운데 이제 뇌물죄 부분이 있고 특히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삼성과의 관계, 삼성 특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만약 이것이 인정이 되면 중형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글쎄요, 이재용 부회장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정호성 또는 삼성의 핵심 관계자들 요 안에서는 대질신문이 잘 불가피할 것 같아요.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워낙 의견이 엇갈린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대통령 참모들과의 관계는 논의를 하더라도 삼성그룹과 최순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이쪽에 있었을만큼은 아마 검찰도 그 부분은 바로 참모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던 측면에서는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워낙 사안도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검찰이 대지를 안 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효성도 떨어질 뿐더러 이게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 지금 영상 나오는 사이에 저희들이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종의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조사 방법이라든가 또 그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역사에서 또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아주 좀 검찰이 세심하게 계획을 짜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 앞에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정호성 비서관을 두고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했다. 물론 얘기도 말 못하겠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한 모욕감 같은 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느낄 개연성도 있거든요. 그걸 또 언론에다 얘기하면은 대지를 했을 때 한마디도 안 하더라. 이런 것도 만약에 나오면은 진짜로 그건 모욕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떤 실수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마 대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지를 안 하고서 지금까지 나온 뭐 녹취록 또 증언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충분하다는 상황적인 여러 가지 판단이 검사 측에서 나온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특수본에서는 뇌물죄는 추가를 안 했잖아요. 강요 직권남용분만하고. 그런데 그 증거가 확보가 안 된다면 제지를 통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이 꼭 필요한 그런 증거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검찰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너는 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특수본에서는 아시다시피 특검에서는 뇌물죄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만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서는 뇌물죄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동안의 자료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과연 법정에 세워서 이렇게 판단을 유죄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법하는 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제 대질 조사를 이제 그 실상으로 하면 지금 이 사건에 대질 조사를 하면 서로 이제 말이 다르면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때 상황을 이제 이 사람 얘기할 때 타이핑 치고 이 사람 얘기할 때 타이핑을 쳐요. 그럼 서로 이제 서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당신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언제 나한테 그런 걸 보여줬냐. 이렇게 서로 대거리를 해야 이게 대질 조사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얘기만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얘기만 하면 따로따로 불러 조사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효성 측면에서 뭐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게 현재 패널 분들의 의견이신 것 같고 수사를 받기 전의 상황, 그러니까 뭐 여론과 관련된 상황도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초등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그 등하교에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지지자들 간에 조금 뭐 의견이 다르거나 좀 색깔이 다른 분들도 계셔서 어떻게 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뭐 좀 다툼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만약 그 당일이 된다면 어쨌든 자택에서 출발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를 둘러싼 좀 혼란스러움이 야기되진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환 평론가. 일부 소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어떤 혼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때 내가 검찰에서 소환 조사한다고 하니 내가 당당하게 나가서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문 밖으로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주변을 에워싸고 또 울고 뭐하고 막 이런 장면 기존에 우리가 익히 봐왔던 또 그리고 차량을 타고 가려고 그러면 막 얼마 전에도 이제 길바닥에 막 눕거나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때 박 전 대통령이 가서 무죄 입증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한마디 메시지를 주는 게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고 하는 의심도 받고 있고 또 그럴 의심을 받을 만한 메시지도 내놨고요. 예. 또 무죄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권한 남용에 관한 부분은 아주 세세하게 판결을 내려준 거나 마찬가지 어떤 결정을 내려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처럼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그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로 볼 때 또 헌재 판단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박 전 대통령은 일부 위법과 법률 위반과 헌법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난 뭐 마치 무죄를 무고를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 별로 적절치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자들한테 독려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저는 김성환 평론가의 이 얘기도 이미 지나간 얘기 같아요. 지금 이 단계도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저 자리에서 무슨 뭐 지지자들에게 자 저는 탁 받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죠.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말은 뭐냐면 빨리 경찰을 동원해서 저기 지금 자택 부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저거 왜 법적인 제재를 안 합니까? 못 하는 겁니까? 저 경찰이 저는 경호팀이 지금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호구역이에요 또.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경찰력을 동원해서 저쪽에 질서를 잡아야 돼요. 저쪽에서 무슨 텐트를 치는 거 가지고 돈 가지고 뭐 몇백만 원 돈도 얘기하고 이렇게 가버리면은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불평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 지역은 초등학교 인근이고 네. 주민들이 불평을 호소하는 만큼 경찰력을 동원해서도 청와대 경호팀이 지금 가 있습니다. 경호는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빨리 이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나와서 어떤 말씀 해주기 물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단계 이미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찰의 지금 조금 미온적인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참 이게 민주주의를 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조율이 안 되고 이렇게 갈등 구조인데 저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 사람들의 목소리 또 의견 표시도 그들의 권리예요. 네. 신고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들이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건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공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거는 또 민주주의 다양성에 맞지 않는다. 집회하는 분들은 좀 시간대를 정해서 최소한으로 자제하면서 의사표현을 하고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완전히 없애라는 거는 이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다 있잖아요. 집시할 권리가 있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100% 옳고 상대방이 100% 그러다 이런 접근은 좀 안 되는 거죠. 좀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쌀로 밥 짓는 소리 같은 얘기를 하자면요. 예. 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께서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집회 신고를 냈는데 가서 일부 소란을 소음이 발생하거나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좀 참고 견뎌주는 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초등학생 붙들고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술 마시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행패 부리듯이 막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막 욕한다든가. 위험한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음주소란죄 정도 경범죄 처벌 대상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경찰이 가서 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제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구분해서 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질서를 잡는 작업은. 네. 예.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사태 이후에 청와대에서 문서 파쇄기를 26대를 샀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일단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숨겼다, 이래서 의심스럽다, 이런 의혹 보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혐의가 될 만한 문서들을 다 파쇄를 한 거라면 이게 지금 변호사님 증거를 못 찾게 되는 겁니까, 만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청와대 안에서 문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손으로 쓴 글씨가 아니라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든 문서라 그러면은 그 안에 남아 있겠죠. 하드웨어에는 기록은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정말 뭐 서로 간에 메모로 주고받아서 오고 갔는데 그게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문서라든가 이미 작성이 돼서 들어온 문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파쇄가 됐다면은 이제는 없어진 거죠. 그거는 유일무이하게 하나였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걸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 청와대에 있다고 그래서 다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에요. 결재를 다 마치었을 때가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재를 마치지 않고 초안이라든가 뭐 이런 기획 단계에 있던 문서들이 또 파쇄가 됐다라고 하면은 기록, 전자기록 안에는 있겠지만 여하튼 뭐 그거를 그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저기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파쇄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면 증거인멸의 죄책은 지게 되겠죠. 네, 이와 관련한 야당의 주장도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대통령 기록물 지정 등 대놓고 증거인멸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우려가 기후에 그치길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고 심지어 헌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조차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 증거인멸 소지가 있는데 관건은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 기록물을 이유로 지금 봉인하고 이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쇄되는 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록물로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그걸 근거로 파쇄를 꽤 많이 할 겁니다. 네, 일단은 파쇄 관련해서 본질적인 논란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만 파쇄 관련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지금 청와대 측에서 바로 좀 전에 입장 자료를 좀 낸 바에 따르면 노후화 목적, 이게 그러니까 낡았기 때문에 새로 구매를 한 것이고 전년도 예산 편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미 다 계획돼 있던 것이었다. 물론 왜 하필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26대를 구매를 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좀 남습니다만.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뭐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더 듣진 못했습니다만. 이게요. 그동안에 청와대도 노후화된 파쇄기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죠. 조달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 이전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4개월 동안에 26대를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고 더더욱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들어가기 직전에 6대 또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 있을 때 2대, 4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마다 사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이것을 노후화된 파쇄기 26대를 일거에 산 것이 아니라 그때 사를 맞춰가지고 워낙 청와대가 보니까 내일 특검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4대밖에 없어요. 더 사야 되잖아요. 6대 더 사. 6대 산 거예요. 사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파셨다고 얘기하면 만약에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을.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이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사안 자체가 최소한 그 이전에 만약에 이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이 중요한 기록물을 이관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됐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 이관 지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안 되는 와중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26대를 샀다고 얘기하면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사다 보니까 하필 사던 날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증거들이라든지 또는 청와대 등록되기 이전에 문서를 주고받은 것들의 상당 부분을 그것도 양이 워낙 많으니까 26대를 사가지고 집중적으로 파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오이비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해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딱 어쩌면 그렇게 딱 시기도 잘 맞아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평가하거나 의심할 때는 항상 경험치에 기초해서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이전 정부는 어땠나 한번 살펴보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기록물이 한 750만 건 넘게 이관을 했어요. 750만 건 넘게 이관하고 지정 기록물이 한 24만 건 정도 이관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한 1,080만 건 넘게 이관해 줬어요. 훨씬 더 많은 기록물을 넘겨준 것 같지만 대부분은 다 일반 기록물이고 비밀 기록물이 하나도 없고 다 지정 기록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들한테 다 공개도 될 만한 일반 기록물 다 하고 차기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들춰볼 수 있을 만한 비밀 등급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하나도 안 남기고 0건이고 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30년 동안 딱 봉인할 기록물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후 정부에 대해서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기록물을 완전히 봉인 처리해버리고 가버렸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문서 파색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은 웬만한 비밀 기록물은 웬만하면 다 파쇄하고 또 이명박 정부처럼 일반 기록물하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만 남겨놓고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딱 어떤 시기가 맞아떨어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본질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논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그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리고 황 대행이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 권한이 없는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은 거기에 대통령은 그 대통령 당선자나 뭐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 대통령 안에.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할 권한은 있는 거예요. 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딱 봤는데,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기록물법에서는 이거는 열어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봉인할 수 있는 문서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 개인의 사생활하고 관련돼 있다든가 이게 누설됐을 경우에 뭐 국가에 중대한 뭐 어떤 해악이 있다든가 뭐 이익에 반한다든가 이런 일정한 요건이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신과 관련해서 이런 건 드러나면 안 좋겠다고 해서 봉인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지금 기존의 야권에서는 이제 경고를 하는 건데 저는 사실상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할 권한은 있어요. 다만 그거를 남용하느냐 아니냐는 그거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죠. 이거는 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저도 이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른 데서 한번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희 변호사처럼 최대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대통령은 세 가지의 분류가 됩니다. 대통령 당선인,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 세 개가 있습니다. 세 범죄 사항도 다 대통령 기록물로 됩니다. 대통령 당선인도 포함이 돼요. 권한대행도. 중요한 건 이거는 뭐냐면 이 세 개는 대통령 기록물법에서의 대통령의 위상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정을 하느냐 문제는 그 기록물을 생산한 주체가 하게 되겠어요. 대통령 당선인의 기록은 대통령 당선인이 그걸 기록물로 지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겠죠.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한 것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까지 과거에 대통령 당선인까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해석입니다. 이런 논쟁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논쟁에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아직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시는 게 맞겠으나 다른 쟁점도 있다, 다른 해석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여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의심갈 만한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장으로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이 시점에서 좀 기록물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건 이래서 이렇게 파쇄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30년 이상 뭐 비밀스럽게 열람을 못하는 걸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마치 모든 파쇄하는 것들이 무슨 파쇄해서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또 봐서도 안 되는 거고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문서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파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냥 이것이 꼭 비밀이 아니더라도 흔적을 없애야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대부분 했을 텐데 혹시나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차원에서 서류를 없앤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여론이라든가 언론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부터는 좀 대통령 비서실장
황강호 비서실장께서 그걸 좀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일단 묶어놓을 수는 없네. 국회에서 이참에 법률적인 허점이 있는가 이것도 좀 저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번 정부가 임기 끝날 때마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매번 끝날 때마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 말에 가가지고 청와대에서 계속 문서 파쇄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뒤에 가가지고 뭐 불편한 얘기들이 나올 만한 것들은 싹 없애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때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우리가 뭘 실수했는지, 뭘 참고했는지 이런 자료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5년마다 대학교 신입생처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거 뭔가 허점이 있으면 정말 보완해야 되고요. 미국 기록물 관리 보존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통령이 사용했던 욕조까지 뜯어다가 전시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들이 백악관 내에서 서로 전화 통화한 거, 대화 회의 중에 대화했던 내용도 자동 녹음으로 다 녹음했던 것들 한 6대에 걸쳐서 대통령이 한 것들도 웹사이트에 다 공개하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좀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법을 좀 더 촘촘하게 잘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수사의 또 다른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라 씨 관련해서. 네, 정유라 씨가 정치적인 망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송환 결정이 나면 정치적인 망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엄마가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일하시는 분. 포스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에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머리 시키려고 말 타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갑자기 박원호 정부에서 한섬이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타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6명 지원을 하면은 그냥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탔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남편 집에 갔어요. 한국에 돌아갔어요. 현재 신경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애기가 거기서 보고 싶으세요?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네. 정유라 씨가 고용한 현지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 이 덴마크에서 이 관련한 재판이 좀 마무리되는 대로 정치적인 망명을 뭐 신청할 뭐 계획이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일단 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금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일전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그 특별검사법이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정유라의 이 정치적 망명 주장하고 저는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 정유라 씨가 자기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위헌적인 법률까지 만들어서 지금 나와 내 엄마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논리를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저게 뭐 다투려면 다툴 수는 있는 거죠. 본인이 주장해서 정치적 망명을 해달라고 어느 국가에다가 요청한다면. 지금 정유라 씨가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게 정치적인 색깔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 무지 많아요. 다 거기 보면 돌아가면 나는 종교적 탄압을 받고 정치적 탄압을 받고 뭐 부족 싸움이 있고 뭐 이런 주장들 다 하거든요. 저는 그게 정유라 씨의 얘기하고 오버랩이 되는데 글쎄 그 종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한국에 당분간 꽤 긴 시간 동안은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뜻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이 판결이 나게 되면 한국으로 뭐 가십시오. 이건 너무 나이브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망명 신청 저는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은 뭐 눈 맞고 귀 다 막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외신들이 지금 한국의 탄핵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어떤 탄압을 받았다? 외국 아무리 우리나라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북구 쪽에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아마 이런 사정은 충분히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나 특검에서 충분히 아마
덴마크 검찰에도 소명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설명을 네. 충분히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망명을 하려면은 망명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에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적인 탄압, 정치적인 탄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른바 나는 그런 탄압을 받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이제 모양을 좀 흉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저 메시지는 덴마크에서 정유라 변호인이 밝힌 대목이거든요. 그럼 정유라 대변인이 왜 밝혔을까? 내용이 뭐냐면은 정유라를 만약에 덴마크 검찰이 한국으로 송환할 경우에는 망명한다. 예. 송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송환하지 말라. 그러니까 덴마크 법원 쪽에다가 법원이나 검찰 쪽에다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는 볼 때는 아니 무슨 정치적인 망명 이렇게 할 수가 있겠으나 그런 식으로 아마 정유라 대변인이 덴마크 쪽에다가 압박을 하고 있는 메시지 같은데 네. 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행이 대선일을 지정함과 함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 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 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정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네, 일단 황 대행은 국정 안정과 공정 선거를 위해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을 텐데 지금 이 탄핵 정국 이후에 하여튼 우리 황교안 총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지지율도 그렇게 뭐 많이 오르겠다는 확신도 없고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를 때 과연 어떻게 또 재판이 판결이 날지 여러 변수가 많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야권의 계속되는 공세, 더군다나 엄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국정을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그런 모순성 이런 걸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하니까 거기도 못 나와. 제가 보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또 가족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도 안 맞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에 출마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한 결정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지지층이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보셨는데요. 일단 황교안 대행의 10%대 정도 되는 지지율을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은 홍준표 지사입니다. 32.4% 정도를 가져갔다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표가 황교안 대통령한테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대부분이 그 보수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멀리 갈까요? 똑같은 보수표 중에서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이분한테 집중되겠죠. 꼭 보수로 간 것만은 아닙니다, 보니까요. 아니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럼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갔겠죠. 그럼 황교안 대행을 지지했던 사람이 뭐 진보 쪽에서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여권 가운데서도 보수표, 그중에서 강성 친박을 지지했던 인사들이 많이 갔겠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이제 뭐 홍준표 지사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정당해 보여요. 그렇게 갈 것 같고 또 홍준표 지사의 뭐 역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정치 영향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또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경선에서는 가장 돋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다수의 지지 세력이 홍준표 지사 쪽으로 옮겨간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홍준표 지사는 굉장히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맣어요. 생각보다는. 네.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빼곤 다 올랐더라. 야권이 오른 지지율은 뭐 조금 이렇게 올랐던 모습들은 어쩌면은 이제 그 어떤 외부적 자극, 조금 더 결집해야겠다고 하는 좀 자극에 의해서 지지층이 조금 더 결집한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중도 쪽에 가까운 인사들,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고르게 거의 같이 올랐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지지층이 확실한 친박으로만 똘똘 뭉쳐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했던 건 좀 약간 착각에 가까웠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층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대선판은 이거는 지금 친박이 구심체가 만들어져서 어떤 대선을 치러가지고는 성공할 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실망한 어떤 실망감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권한대행에 관한 지지층 자체가 친박 지지층은 아니다. 이걸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 보수로는 안 되니까 차라리 보수보다는 좀 대안서열기 될 만한 좀 약간 중도 우 쪽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중도 좌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대 심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고르게 중간층에 있는 후보들이 지지율이 올라갔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홍준표 지사, 경상남도 지사에 뭐 관심이 쏠릴 거다 이랬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만큼 덜 갔네 혹은 뭐 많이 갔네 뭐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이와 관련해서 좀 입장을 밝힌 게 있죠. 그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을 이제는 탄핵의 미로에서 벗어나게 해서 박근혜 머릿속에 지우고 새롭게 우파들이 총결집을 해서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한국에도 이제는 지도자가 스트롱맨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세계가 스트롱맨 시대인데 한국만 이 좌파 정부가 탄생해서는 안 된다. 우파 스트롱맨 시대를 한국도 해야지. 트럼프하고 맞짱 뜰 수도 있어야 되고 시진핑하고도 맞짱 뜰 수 있어야 되지. 네, 일단은 스트롱맨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찾아봤더니 뭐 실력자 또는 뭐 자기 힘을 보여주는 사람, 독재자란 뜻도 있고요. 뭐 근데 뭘 그런 뜻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저 발언에도 전략은 있을 것 같아요. 정치학에서는 스트롱맨을 대체적으로 독재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체제로서의 독재자가 아니라 리더십으로서의 독재자를 스트롱맨이라고 해요. 아마 강한 이미지를 그렇습니다. 딴 사람 다 거부하고 안 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인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스트롱 워먼이었거든요. 강력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가고 있는데 또 스트롱맨 나오니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스트롱맨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지사가 이제 뭐 출전 채비를 하고 좀 몸 좀 풀고 있는데 아무튼 그 황교안 전 대행의 지지자 중에 34.7%를 가져갔다는 건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연령층이 보면 60대, 70대가 상당히 많아요. 5, 6, 70대가 막 80% 이상이고. 그래서 지금 저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10대, 20대가 아니잖아요. 5, 60대, 70대.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거를 타파하고 사드 문제라든지 또 한미 FTA 문제 이거를 좀 줏대를 가지고 좀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샤의 그 지지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를 믿고 좀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홍준표 지사는 그 뭐 필리핀의 두테르테라든가 그 트럼프처럼 그런 심리를 자극해서 선거 전략으로 가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아직은 뭐 출마 선언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휴가도 안 내고 선거운동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데 한 2주, 3주 뒤에 되면 분명히 홍 지사 지지율은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판을 좀 넓혀 볼게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보수 전체의 후보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이제 뭐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올 것이냐, 혹은 뭐 한 사람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좀 시각을 좀 넓혀서 평론을 부탁드리는데, 뭐 이른바 홍준표 지사를 뭐 비박 계열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본인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박이 됐을 때 또는 친박 후보가 그대로 됐을 때의 상황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저는 지금 보수 쪽에서는 그 지금 반문 정서가 강한 게 보수 쪽이거든요. 지금 그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그만두니까 안희정, 뭐 안철수 대표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이동이 1.몇%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문 정서가 강한 게 지금 보수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권자들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개인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 후보들이 지금 나와 있는 예비 후보들이 팀 플레이를 해 가면서 각자의 강점들을 내세워서 좀 표몰이를 하다가 결국은 저는 합종 연행이나 연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대 반문으로 가야지 그 구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저는 비박계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비박계 후보들이 그 청산 대상이 되는 친박계 의원들을 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국민의당이라든가 아니면 제3지대 얘기를 하는 김종인 전 대표
것들이 자유한국당도 끌어들일 수도 있는, 연대를 해도 뭐 하자는 거냐라는 그런 반감을 안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을 떼놓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문에서. 그렇게 하면은 자유한국당에는 비박 후보가 되는 것이 이후 구도를 위해서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개헌 문제가 너무 짧긴 하겠습니다만 김종인 전 의원이 구상하는 그런 개헌 구도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합하면 165석이잖아요. 발의는 해놓고 그다음에 문재인 지지 세력 더불어민주당에서 35석만 가지고 오면 일단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대선과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큰 틀에서 이걸 밀고 가려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박계에서 만에 하나 후보가 나온다면은 그런 상수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2달밖에 안 남은 대선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순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그렇다면 뭐 당대당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후보 간의 연대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법도 한데 김성환 평론가께 여쭤볼게요. 그럼 뭐 가정입니다. 비박계 후보에서 현재까지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홍준표 지사라고 친다면 그럼 뭐 이제 어쨌든 하나로 뭉치는 게 이제는 뭐 보수단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당 또는 지금 바른정당하고도 홍 지사의 이런 어떤 강경책이 융화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나라 대선에서 이렇게까지 큰 텐트를 쳐본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자당 만들 때 그렇게 3당 합당한 거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여러 같은 사자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사냥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들끼리 서열 다툼해요. 그래서 결코 한 사람밖에 안 남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 밀림에 한 명밖에 없는 사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울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반문연대, 패권주의 청산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딜레마는 자유한국당의 주인은 친박이에요. 근데 친박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친박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그 나가라고 했는데도 죽어도 못 나간다 그래서 지금도 당에 남아있는데 제가 볼 땐 별로 그건 가능성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큰 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보다 다른 가치를 좀 내세울 필요가 있다. 근데 개헌도 제가 볼 땐 좀 쉽지 않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국민한테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데 뭔가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는 모습을 가치 동맹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냥 이합집산으로 야합한다고 하는 인상을 비춰줄 경우에는 그거는 전체 구도상으로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성이 조금 보여야 야합이 아니라 실제 가치를 위한 모임이다라고 뜻해질 텐데 지금 개헌이 바로 그렇습니다. 3당이 대선일날 개헌 투표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일단 좀 불가능해 보인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문재인 전 대표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는 아무도 못합니까? 반대는 반대고, 반대고, 일단은 새 정당이 힘을 모아보는 것이고, 물론 안철수 전 대표도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야권이라, 지금 3당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아닌 것이 아니고, 다만 그런 공감대를 하나씩 좁혀 나가다 보면, 정 안 되면은 이번 대선 때 공동으로 개헌과 관련된 플랜을 공동 작업할 수 있어요. 그때 보고 나다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고민은 지금 야합 그러는데, 야합은 가치가 다른 사람들끼리 정략적으로 만난 걸 야합이라 그래요. 이미 지금 자유한국당을 빼고 민주당을 빼고서는 제3지대에 뭉쳐 있습니다. 이거를 뭉치는 걸 엮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부족한 거예요. 모든 가치가 다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을 묶어낼 수 있는 것이 개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 제도 개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연합정부론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일 큰 변수가 아마 바른정당 쪽의 후보하고 국민의당 후보하고는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여기에 김종인 전 대표도 같이 갈 겁니다.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갈 수가 있겠으나 과연 친박 중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그 정당의 오너격인데 이 사람들이 홍준표 지사가 당 후보가 된다고 해서 내치질까요? 본인이 나가야 될 거래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후보 하나,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된다면은, 그 다음에 제3지대 후보. 이 3당 구도로 가는 거죠. 3다가 이제 통합에 대해서 매끄럽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또 뒤죽박죽 가지고 공멸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3지대를 묶는 후보 하나.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새 축으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문 전 대표의 입장에서 좀 보죠. 어쨌든 지지율 1등인데 지금의 뭐 개헌론이라든지 그리고 황교안 대행의 대선 불출마 영향이 문 전 대표의 어떤 지지율 수성에 뭐 대세론이라는 건 편향적이라는 얘기도 또 나오실 수 있으니까 뭐 안 쓰겠습니다만 어쨌든 1위를 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이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자꾸 거쳐지는 게 그렇게 뭐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전 대표가의 최고의 장점, 그러니까 강점은 제가 볼 땐 확실한 지지층 30몇 %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지층이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확실한 지지층을 잡고 조금만 더 플러스 알파하면 된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었던 지지층이 확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그걸 위협할 만한 후보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와 싸울 수 있는 분명한 적이 있을 때 위협감을 느끼는 것이지 작은 힘 약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게 위협감을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 첨언하면 그러니까 그림 그리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국민의당이 호남을 버리고 저쪽 보수적 후보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